총 3문단으로 이루어진 지문을 먼저 분석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1764년에 발간된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형벌에 관한 논리 정연하고 새로운 주장들에 유럽 사회, 지식 사회가 매료된 것이다. 자,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이 유행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형벌에 관한 논리 정연하고 새로운 주장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베카리아는 충실히 호응하여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하였다. 자, 인간에 대한 기본 전제가 나옵니다. 사람은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하여 자유를 내어놓지는 않는다.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유의 일부를 떼어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저마다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주권을 구성하고 주권자가 이를 위탁받아 관리한다. 따라서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 할 법은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가장 잘 준수되며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바로 형벌이다. 이런 논증으로 베카리아는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출발점을 세웠다. 자, 1문단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에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죠.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에 관한 내용이죠. 자, 여기 나와 있듯이 이 범죄와 형벌이라는 것은 책은 당시의 계몽주의 사조를 바탕으로 했는데 여러분들 계몽주의 사조가 뭔지 알아요? 계몽주의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죠?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한다. 그쵸? 계몽주의라는 것은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그런 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의 대전제는 뭐예요? 인간은 이익에 따라서 행동한다. 이것을 전제로 지금 형벌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주권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주권이라는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저마다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다. 근데 사람마다 주권이 각각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권들을 이제 주권자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주권자는 이것을 위탁하고 관리하는데, 그쵸?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한 게 뭐였냐? 전체의 자유다. 그래서 각각의 자유를 일부 떼어줌으로써 나머지 자유를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한 게 바로 이런 과정이고, 그리고 이런 전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법인 거죠. 근데 이때 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줘야 되는 게 뭐냐? 형벌이라는 겁니다. 자유를 침해했을 때 받는 게 형벌인데, 여기 나왔듯이 형벌이라는 것은 이 형벌을 행사할 때에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즉, 내가 준 만큼만 형벌을 받아야 된다. 내가 준 자유만큼만 형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출발점을 세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문단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1문단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1문단은
베카리아의 인간에 대한 전제와 그다음에 형벌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형벌권 행사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이 문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카리아가 볼 때 형벌은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려 놓을 수 없다. 또한 인간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그 목적인 것도 아니다. 형벌의 목적 무엇이냐? 오로지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 있을 뿐이다. 이는 범죄로 얻을 이득, 곧 공익이 입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달성된다. 뭐가요? 목적이 달성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손익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처벌 체계는 명확히 성문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그 집행의 확실성도 갖추어져야 한다. 결국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울타리의 높이, 즉 여기서 말하는 그 울타리라는 것은 뭘까요? 그쵸? 이 방벽, 즉 형벌을 얘기하겠네요. 이 형벌의 높이는 살인인지 절도인지 등에 따라 달리해야 된다. 같은 벌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범죄의 정도에 따라서 형벌의 정도도 달리해야 된다.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넘어서는 처벌은 포갑이며 불필요하다. 베카리아는 말한다. 상이한 피해를 일으키는 두 범죄에 동일한 형벌을 적용한다면 더 무거운 죄에 대한 억지력이 상실되지 않겠는가? 자, 이 문단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단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형벌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죠. 자, 형벌의 목적은 결과를 되돌려 놓는 것도 아니고 인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무엇이냐?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거다. 즉, 범죄자들이 또 다른 범죄를 발생하지 않게끔 억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 기능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똑같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범죄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형벌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은 여기 나와 있듯이 어떻게 하면은 달성이 된대요? 공익이 입은 손실보다 그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그 형벌의 무게가 더 많으면 된다고 합니다. 즉,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더 크기만 하면은 이 목적은 달성된다라고 하면서 형벌의 목적을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형벌의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그 형벌 체계는 모든 사람이 그 손익 관계를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그 성문법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 처벌 체계는 성문법으로 명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집행의 확실성, 확실히 이게 집행이 될 것이다. 언제 될 것이다. 이런 것들도 갖춰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살인과 절도는 같은 무게가 아니라는 거죠. 상이한 피해를 일으키는 두 범죄를 동일한 형벌을 주면은 더 무거운 죄에 대한 그런 억지력이 상실되지 않냐. 그래서 형벌의 정도는 공익을 얼마나 훼손을 했는지, 공익의 훼손 정도에 따라서 비례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문단의 내용을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베카리아가 생각하는 형벌의 목적과 조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문단 보겠습니다. 그는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맞추어 제도가 운영될 것을 역설한다. 자, 왜 역설이라고 했을까요? 역설은 뜻이 뭔가요? 모순이란 뜻이잖아요. 인간이 감각적이라는 존재, 감각적인 존재, 이게 바로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베카리아가 저서에서 말했을 때 계몽주의 사조를 바탕으로 한다고 했죠? 그때 인간이라는 것은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인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면서 감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상반된다. 그 모순이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가장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되다 보면 사회 일반은 그에 무디어져 마침내 그런 것을 봐도 옥살이에 대한 공포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 인간의 정신에 크나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이다. 죽는 장면의 목격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그 기억은 일시적이고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 속죄하는 고통의 모습을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 더욱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는 주장이다. 제일 효과가 강한 것은 뭔가요? 그쵸.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 속죄하는 고통의 모습을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 더 강력하다.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자유에는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도 얘기한다. 자, 우리가 자유를 준 것은 어떤 그런 주권을 구성하기 위함이죠. 근데 그 주권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주권을 지키기 위한 형벌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 자유에는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아무리 법을 어긴 형벌을 준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저버리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법에서 생명을 저버리는 행위가 뭐가 있을까요? 즉, 사형을 반대한다는 얘기겠죠. 이처럼 베카리아는 잔혹한 형벌을 반대하여 휴머니스트로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말하여 공리주의자로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의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사회계약론자로 이해된다. 형법학에서도 형벌로 대갚아준다는 응보주의를 탈피하여 장래의 범죄 발생을 방지한다는 일반 예방주의로 나아가는 토대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라고 하면서 산문단에서는 주로 베카리아의 견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베카리아의 견해가 어떤지. 자, 베카리아의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형벌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형벌의 효과는 강도보다는 뭐가 더 강력하다? 지속이 더 강력하다. 아무리 잔혹한 형벌을 주어도 물론 처음엔 충격을 받겠지만 점점 그게 지속되다 보면은 무디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잔혹한 형벌도 계속되면은 무뎌지기 때문이다.
자, 이 얘기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리 형벌이라고 할지라도 그 주권에 희생한 자유에는 뭐가 비포함된다? 생명 희생은 비포함이다. 즉, 형벌로 생명을 해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베카리아의 저서를 바탕으로 베카리아의 어떤 그런 관점을 봤어요. 형벌의 목적과 조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계몽주의 사조에 바탕을 둔 것처럼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냉철하고 이럴 것 같지만 의외의 모습도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베카리아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내려지느냐? 가혹한 형벌을 반대하는 휴머니스트로, 그 다음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하는 공리주의자로. 공리주의라는 게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치? 아까 1문단에서 어땠어요? 모든 사람이 저마다 할애한 자유의 그 일부분을 떼서 주권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 주권은 이제 사회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 되고, 그 법은 그 행복을 증진시킬 때 잘 준수되고, 그쵸? 그것을 해치는 자에게 형벌을 내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다 공리주의에 기반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의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사회 계약론자로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그런 얘기들은, 논의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응보주의가 아닌 어떤 거? 장래에 일어날 범죄를 예방하자라고 하는 일반 예방주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문단에 걸쳐서 베카리아의 형벌에 대한 견해와 그리고 형벌의 목적과 조건, 그리고 이러한 견해에 대한 평가까지 알아봤어요. 지금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서 베카리아의 관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번, 공동체를 이루는 합의가 유지되는 데는 법이 필요하다. 자, 이와 관련한 내용은 1문단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법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법은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형벌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쵸? 자, 이렇다는 말은 사회 유지를 위해,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합의한 게 바로 법이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네요. 따라서 1번의 답은 맞습니다. 선지는 맞는 선지고요. 2번, 사람은 이성적이고 타산적인 존재이자 감각적 존재이다. 자, 여러분들은 이 선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타산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자, 타산적이라는 뜻은 계산적이라는 뜻이에요. 자, 사람은 이성적이고 타산적이고 감각적인 아주 모순된 존재이다 라는 설명은 1문단과 3문단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자, 1문단에서 사람은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인간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안다라고 했어요. 이익을 저울질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계산적이란 뜻이겠죠? 자, 근데 인간은 이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3문단에서 뭐라고도 했어요? 감각적인 존재라고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2번은 맞는 선지입니다. 3번. 개개인의 국민은 주권자로서 형벌을 시행하는 주체이다. 자, 우리 주권과 관련된 얘기는 1문단에서 했는데, 자, 국민이 주권자로서 형벌을 시행하는 주체였나요? 아니죠. 자, 형벌이라는 거는 우리가 법을 어겼을 때 받는 건데,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은 1문단에 있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문단에서 저마다의 할애한 자유의 총합을 우리는 주권이라고 하고, 주권자가 이를 위탁받아 관리하며, 그리고 이 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형벌도 누가 내리나요? 그렇죠. 이 위탁받은 주권자가 내리겠죠. 그리고 이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양도라는 말 자체가 나의 어떤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는 얘기잖아요. 즉, 형벌을 시행하는 주체는 국민이 아니라 그걸 위탁받은 주권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개개인의 국민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위탁받은 사람이 한다라는 점에서 3번이 틀린 답안이 되겠습니다. 4번. 잔혹함이 주는 공포의 효과는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한다. 자, 맞는 설명이죠? 이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3문단에서 찾아볼 수 있었어요. 자, 3문단 보면은 가장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되다 보면 사회 일반은 그에 무디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뭐 사형이다 이런 어마무시한 그런 형벌을 받아도 그게 계속되다 보면은 옥살이 정도의 강도밖에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만큼 무뎌진다라는 얘기므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형벌권 행사의 범위는 양도된 자유의 총합을 넘을 수 없다. 자, 조금 전에 읽었던 부분과 얘기가 같은 얘기인데, 자, 1문단에서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출발점을 세웠다라는 점에서 5번 선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맞는 선지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은 이 문단에 있는 울타리입니다. 자, 이 문단에서 울타리가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자, 설명했죠. 그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 즉 형벌로 봐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라는 것은 범죄를 막는 형벌에 대한 이야기고, 이 울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1번 보겠습니다.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맞죠? 범죄를 막으니까요. 2번, 법률로 엮어 뚜렷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이 말은 즉 무슨 말인가요? 법으로 명시해서 뚜렷이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 문단에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죠? 자, 처벌 체계는 명확히 성문법으로 규정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맞는 선지입니다. 3번. 범죄가 유발하는 손실에 따라 높낮이를 정해야 한다. 자, 이것도 역시 이 문단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찾아볼까요? 이 울타리의 높이는 살인인지 절도인지 등에 따라 달리해야 된다. 즉 무슨 말이냐?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범죄가 유발하는 손실에 따라서 그 형벌 울타리의 높낮이, 즉 형벌의 강하고 약하고의 정도를 정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공익훼손에 비례해야 된다라는 설명이므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4번.
손익을 저울질하는 인간의 이성을 목적 달성에 활용한다. 자, 이거는 우리가 1문단에 나와 있었는데, 자, 손익을 저울질하는 인간의 이성. 어디 나와 있을까요?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했대요. 누가? 베카리아가. 그쵸? 그럼 뭐겠어요? 맞는 설명이네요. 5번. 지키려는 공익보다 높게 설정할수록 방어 효과가 증가한다. 자, 이게 틀린 이유는 뭐냐? 이 문단 한번 가봅시다. 자, 그것을 넘어서는 처벌은 포갑이며 불필요하다. 그치? 라고 하면서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된다라고는 했는데, 자, 여기 뭐라고 했어요? 범죄로 얻을 이득, 곧 공익이 입게 되는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달성된다. 이 형벌의 목적은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공익의 손실보다 조금만 크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높게 설정할수록 효과가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공익의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더 조금이라도 더 크기만 해도 그 형벌의 목적은 달성된다. 라고 했으므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두 번째 문제의 답은 5번입니다.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베카리아의 입장을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3점 문제네요. 보겠습니다. 1번. 형벌이 사회적 행복 증진을 저해한다고 보는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사형을 반대한다. 자, 공리주의라는 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아닌가요? 그쵸? 자, 이 공리주의적 입장은 어디 나와 있냐? 1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자, 1문단에서 베카리아는 저마다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주권을 구성하고 주권자가 이를 위탁받아 관리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회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 법이고 이 법은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가장 잘 준수되며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왜 형벌을 주느냐? 전체 복리를 위한다고 했어요. 이 전체 복리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형벌이 사회적 행복 증진을 저해한다고 보는 게 아니라 전체의 복리를 위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형을 반대한다라는 것은 맞는 표현입니다. 왜요? 베카리아는 그런 어떤 형벌에 생명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므로 사형을 반대하는 입장이 기본 전제입니다. 1번은 맞는 선지입니다. 2번, 사형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으므로 일반 예방주의의 입장에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 사형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자, 사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도가 센 형벌이죠? 자, 근데 이 문단에서 물론 강도가 센 잔혹한 형벌도 나중에는 무뎌진다고 했어요. 그치만 이 죽는 장면을 목격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경험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무뎌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충격이 있긴 있죠? 그래서 범죄 효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틀렸으므로 틀린 선지입니다. 3번. 사형은 사람의 기억에 영구히 각인되는 잔혹한 형벌이어서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인정하지 못한다. 자,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산문단에서 살펴봤죠? 잔혹한 형벌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무뎌진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영구히 각인된다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단지 일시적일 뿐이죠. 4번. 가장 큰 가치를 내어주는 합의가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사형을 비판한다. 자, 여러분, 사회계약론이 뭐였죠? 그렇죠. 인간 사이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논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여기서 이 베카리아가 생각하는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자, 이 법에 생명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법 안에서는 생명을 가지고 합의를 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계약론 입장에서 봤을 때 합의된 게 없다, 생명에 관해서는. 그래서 사형은 있을 수 없다라고 했으므로 이것이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5번. 피해 회복의 관점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형법학의 입장에서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는데 찬성하지 않는다. 자, 우리는 그 베카리아는 형벌을 내리는 게 피해 회복의 관점이 아니라 무슨 관점이에요? 다시 재발하지 말자. 재발 방지의 관점입니다. 게다가 베카리아가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는데 찬성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지문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5번은 틀린 선지이므로 세 번째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맥상 A에서 E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틀려서는 안 되겠죠. 1번, A는 누리기로라는 부분입니다. 자, 누리다 라는 것을 향유하다 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네, 바꿀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뜻을 미리 가지고 왔는데요. 향유하다는 누리어 가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꿨을 수 있습니다. 자, 2번에 B는 가로막는 이라는 어휘인데요. 자, 우리가 문맥을 보면은 이 문단에 있죠? 결국 범죄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것이다. 자, 이때 가로막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지하다 이런 뜻으로 쓰인 거겠죠. 자, 근데 이것을 단절하는으로 바꿔 쓸 수 있을까요? 단절하다의 뜻은 말이나 행동, 일 따위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막는 겁니다. 방지하는 의미는 아니므로, 자, 답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너무 쉽죠? 자, 3번의 C는 무디어져라는 어휘인데, 자, 이와 둔감하다는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왜냐? 둔감하다의 뜻을 보면 감각이나 감정이 무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맥락상 바꿔 쓸 수 있고요. 4번에 D는 크나큰이라는 어휘인데 그와 바꿔 쓸 수 있다는 지대하다라는 그 어휘의 뜻을 보면 더할 수 없이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미가 일맥상통합니다. 마지막으로 E는 세웠다는 이러는 어휘인데, 자, 수립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국가나 정부, 제도, 계획 따위를 이룩하여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 바꿔 쓸 수 있네요. 따라서 마지막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